1981년 3월 30일 워싱턴 DC 중심부의 한 호텔 앞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구가 향한 곳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대낮에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정체는 26살의 평범한 남성 존 힌클리.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이 남성이 대통령 암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벌인 이유는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밝혀 미국 시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병력이 드러난 존 힌클리. 그는 사춘기 시절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신질환의 문제는 때로는 남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누구나 어떤 힘든 스트레스 시기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친구들이 좀 많고. 평범한 이들에게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 그렇게 있다가 제가 그거 알게 된 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를 옆에 누가 사람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목소리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 스토리 9번째 이야기. 조현병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인지심리학의 대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전국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정 사건.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에서 발견됐습니다. 김포시 소재 소각장에서 뼈 조각을 발견해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현재 우발적 사고였다는 그녀의 주장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추돌 사건,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던 진주의 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 소식마다 범인들이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0.04% 정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들이 처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조현병. 조현병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다소 불안정한 음정을 내는 첼로. 잠시 후 다시 연주를 해봤습니다. 소리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첼로의 소리를 바꾼 단 하나는 현을 조절한 것입니다. 조현이라는 거는 현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일종의 튜닝을 하는 거죠. 잘 이게 튜닝이 되면 이제 정확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뇌의 어떤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적절한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걸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조현병 이전에는 이제 보통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리던 병인데요.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낙인을 조금 찍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도 학회에서 병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적은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명 중에 1명은 돌아보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뇌 질환인 셈입니다. 뇌의 어떤 변화가 조현병을 불러올까? 이 뇌 중에 시상이라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느낀 지각이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두엽과 연결되는 부위와 1차 감각 부위와 연결되는 부위가 이상이 있는 거죠. 시상은 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간뇌의 일부분으로서 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정 조절과 자제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그리고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 부위와 시상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할 때 조현병의 발병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발표된 조현병의 평균 발병 나이는 남성은 18세, 여성은 25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추상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게 뇌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병이 걸리는 거죠. 흔하게 사춘기에서 볼 수 있는 뭐 문을 닫고 혼자 방에 들어간다든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밥을 먹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든지 다소 예민해 보인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예민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증상들이 꽤 많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망상, 환청과 환각, 이상한 언행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특히 망상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다 멀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망상 피해를 현실처럼 언급했던 안인득,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활동. 그분이 조현병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 남이 나를 감시한다,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피해망상이 가장 많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대표 증상 중 하나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 목소리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 환청입니다. 정수는 채널 부위를 만나려고 회미에 나왔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넣어. 담배꽁초를 왼쪽 주머니에 넣으라고. 주기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어떤 평범한 사람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실제 환청을 겪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어떤 환청을 듣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그들의 모임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자립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설립된 인권단체 파도선.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 저희 파도선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당사자 자조 모임이거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여기서 친구도 생기고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캐릭터 닮았어. 보여줘봐. 눈이 대박 커요.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청 들리는 소리 따라서 그린 거거든요. 시체는 목을 찢어도 담배 연기는 입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환청 소리였는데 처음 조현병 증상과 마주했을 때 이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다른 애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니까 내가 귀신을 보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애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수업 시간 때 방해가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애들이 쳐다보는 시선만으로도 이제 쟤가 날 싫어하나 보다. 쟤 또 나를 괴롭힐 게 뻔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칼이 나를 찌르는 그런 것들? 근데 환통도 같이 오죠. 그때는 칼이 찌를 때 막 여기 배가 아프다거나 막 그런 거. 어디가 집에 가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막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처음 발병한 이후 매일 같은 환청에 시달렸다는 최우리 씨. 하루에 3번쯤 한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역 같은 이렇게 이제 벽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벽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소리야 멈춰라 하면서 손에 딱 대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벽에다 손을 대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를 강제 입원시켰거든요.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 뒤로 이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힘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밑도 끝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환청을 일반인이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청 실험을 위해 모인 8명의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 조현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뉴스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봤었습니다.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상대방은 되게 당황스러운. 가끔씩 이제 궁금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건데 장애 있으신 분들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실제 환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들린다는 소리를 재구성해서 만든 환청 테스트용 음성을 피실험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넌 나를 배신했어. 죽어. 사랑했어요. 죽어라.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너 죽을 때까지. 과연 환청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 보내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암기 후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한 실험. 환청을 들으면서 이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문자 보내기를 끝낸 한 남성. 그의 결과는 보기의 내용과 모두 일치. 환청에 상관없이 가볍게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문자를 보낸 여성의 결과는? 끝번호가 어떤 분이신 거죠? 저요. 네. 날짜, 시간, 장소 다 틀린. 진짜요?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는 아예 적지 못한 상황. 깜짝 놀랐어요. 저 맞게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의 결과 역시 저녁 8시 30분이라고만 보내주는데 날짜도 있었고. 아니요, 전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읽었는데도.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7월 4일.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 그는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아니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사랑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머릿속은 기억을 했는데 귀에서 자꾸 이상한 말, 딴 말 하니까 막 사랑합니다, 뭐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써지지가 않고 계속 뭐였지? 그냥 들리는 것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소름 돋았고. 8명 중 무려 5명이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선 서로의 신상 정보에 관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주소는 어떻게 해요?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혈액형, 그리고 취미가. 환청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화하신 거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써주시면 그들은 과연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 네, 맞습니다. 박우진. 서울시 은평구 사시나요? 네. 서울시 은평구 살고 있어요. 양천구. 이 여자분 성함이 김자현. 아니요. 박진주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남자분 성함은 김현수. 아니요, 아닙니다. 저 황준현입니다.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박진주요. 성함이. 저 황준현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만 자꾸 집중이 되고 진짜 막 나가서 막 죽어 이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모르겠어요. 잘 지금 딸랑
뭐 10분 내지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정신이 좀 없거든요. 두 번째 실험 결과 또한 8명 중 2명만 성공했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말들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게 컸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에서 보셨듯 지속적인 환청에 노출되면 사람의 사고 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망상과 환각까지 동시에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20여 년을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보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21살이 된 딸이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며 단란했던 가족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에서 생활 중인 30살의 조현병 당사자를 둔 가족. 저는 속초에서 음악학원을 하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 한켠에 자리한 공간에서 조현병 당사자인 가영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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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이 발병한 지 어느덧 10년. 가영 씨에게도 그녀에게만 들리는 환청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려요? 그냥 한 대화에 한 부분. 자신의 생각조차 힘겹게 말하는 지금과 달리 발병 전에는 미래가 촉망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친구들이 좀 많고 생일 파티 때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할 정도로구나. IQ 검사했을 때 IQ가 거의 140 가까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글씨도 4살 때 떼고 머리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얘는 좀 활달하고 그랬었어요. 사춘기 역시 또래와 비슷했던 가영 씨.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섞이고 반이 나뉘고 막 이러면서 그때 한동안 좀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자기 욕을 좀 하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이러면서 한동안 저랑 좀 이렇게 되게 힘든 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도 혹시 그런 게 전조 증상처럼 그랬던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사춘기의 한때라 생각하고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가영 씨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얘가 하루는 밥을 먹는데 막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를 옆에 누가 사람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누구랑 얘기를 하냐니까 엄마 이 목소리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누구라고도 그랬다가 뭐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저 앞에 냉장고 있잖아요. 거길 막 가리키면서 엄마 쟤네들 누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쟤네 여자애들 둘이 뭐 단발이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무당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퇴마구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딸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답답한 마음에 퇴마구까지 했지만 퇴마구술을 하고 그 이제 무당이 이제 자기가 할 거는 다 했으니까 현대의학에서 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정신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당황했죠. 저는 퇴마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길 가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정신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선거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하고 이제 작은 애랑 자고 있는데 큰 애가 이제 컵에다 물을 떠갖고 와서 막 뿌리면서 일어나라고 막 깨우면서 이제 투표했냐고 투표는 꼭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아이도 막 되게 이렇게
눈도 그렇고 막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애를 설득을 해서 가서 진찰만 받고 오자. 그리고 저는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하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뭐 뛰어내려라, 뭐 자살해라, 뭐 이런 환청이 들리면서 그대로 해서 애들이 사고가 난다. 그 길로 그냥 걔는 입원을 하고 저는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차에서 엄청나게 울었죠. 막. 딸을 홀로 병원에 두고 나오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는 엄마 홍수민 씨. 당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속 외래 다니면서 약만 계속 받아서 먹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하는데 결국은 약만 먹으면 된다였거든요. 산책도 나가고요. 빨래 청소기 돌리기.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집안일도 도울 수 있게 된 가영 씨. 이번 주말엔 피아노도 같이 닦자. 저번에 내가 카페트 돌려줘가지고 엄마는 완전 좋았는데. 언니 싫어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엄마와 딸. 그러니까 항상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잘 그냥 그런 건 다 잘 지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직장에 가서 뭔가 기능적인 걸 뭔가 할 때는 조금 뭐 학습이나 이런 게 조금 느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마다 후회되는 일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조기에 치료가 되면 완치율이나 이런 게 훨씬 높대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해도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저희 아이만 해도 제가 뭐 같이 있으면서 오히려 제가 화나면 제가 아이 등짝을 때리고 뭐 이랬지 제가 맞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최근 극소수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다수의 조현병 환자까지 폭력적이란 인식이 생겨난 상황. 조현병과 폭력성은 진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 조현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21년간 치료해온 전문의와 조현병과 폭력성이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교수님, 그 발생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런 의학적인 그런 발현 과정의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일부 분들, 사실 그분들은 조현병과는 또 약간 무관하게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그런 성장 과정을 가졌다거나 이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한 성격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증상이 합쳐지면 아주 위험한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쳐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본인은 그걸 이제 현실로 믿고 있는 거죠. 조현병과 관련된 범죄의 이유가 또 이제 뭐 있습니다. 치료와 지원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점. 연속성. 네. 근데 이제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형제자매는 없거나 한 명 정도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인득과 같은 경우에도 형님은 직계가족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고 어머님은 입원해 계시니까 보호의무자에 대한 이한 입원은 안 되고 감내하고 돌보고 그럴 가족이 점점 없어지고 1인 가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방치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1999년에 지하철역에 서 있는 무고한 시민을 조현병 환자가 뒤에서 밀어서 2명이나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요. 좀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국민소득은 많이 높아지고 했는데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 없을 때 이런 게 생긴 거였죠.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캔드라법이라는 것을
국회가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걸 요구한 단체가 의외로 환자와 보호자 단체였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저는 또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 추이를 지켜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 입원과 격리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 사택 감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집안에 가족인 중증 정신질환자를 가둘 수 있는 걸 법으로 허용했고요. 악질적인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막을 내린 사택 감치제도. 그걸 이제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 이분들을 방 안에 두지 않고 좀 더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좀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그런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출을 꺼린다는 정신질환자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500만 명 중 주요 정신질환자 수는 약 50만 명으로 이 중 8만 명은 정신요양시설에 9만 명은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50만 명 중에 한 33만 명 정도는 관계기관의 파악도 되지도 않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다 갑니다. 그래서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면 늦기 때문에 OECD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정신과 영역은 공공의료 부분에서 80~9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하고 관련있죠. 사고가 나면은 일반인들이 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범죄율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약 28배나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높은 상황. 모두가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지금 5가지 종류의 강제 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 입원이고요. 하나는 동의 입원이라고 해서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 1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동의라고 해서 보호자 2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행정 입원이고 그 다음이 긴급 입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이 가능하지만 근데 이 5가지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행정 입원하고 마지막에 긴급 입원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법 입원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좀 이거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인 거죠. 미국, 프랑스 등에선 사법부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는 사실 폭력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대인 관계를 조금 피하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또 오히려 또 낙인이 더 찍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감추게 되고 감추면서 또 치료는 당연히 잘 안 이루어지게 되겠죠. 때문에 그런 악순환 속에서 이러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의 이름은 바로 Den då geniförklarade John Nash. 31살에 조현병 진단을 받은 그는 반복된 입원과 퇴원 속에서도 가족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조현병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결과 조현병을 극복하고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조현병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느냐, 칭송을 받느냐는
사회적 제도와 인식 변화, 그리고 당사자 본인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2003년 개봉 첫 주 만에 박스오피스 2위 차지. 미국의 대표 하이틴 코미디 영화 What a Girl Wants. 콜린 퍼스와 부녀로 호흡을 맞추며 밝고 또 건강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배우 아만다 바인즈. 자, 1999년 14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아만다 쇼까지 진행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2002년 17살의 코미디 영화 빅팻 라이어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까지 한 아만다 바인즈. 2007년엔 미국 F경제 전문지에서 발표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21살 이하 유명 인사 등급. 21살까지 쫙 올라갔네요. 승승장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또 무섭다. 전 더 이상 연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돌연 은퇴를 선언하더니 은퇴 4년 만인 2014년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노숙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왜? 와, 로코킨 아만다 바인즈 음주운전, 방화 혐의, 왜 그래? 마약 소지, 심지어는 절도까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제2의 린제이 로한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 여동생 시절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성형에 중독돼 또 망가진 얼굴 사진으로 팬들의 걱정을 더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왜 저랬을까? 어머야. 왜 그랬을까 진짜 이쁜데. 아만다의 이상 증세가 심각해지자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조현병 판정. 자, 그런데 현재는 정말 다행히도 기사를 통해 근황이 공개됐는데 건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행이에요. 예.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사실 또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충분히 뭐 재기의 시간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이제 강원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우는 다음에 이제 흉기 두 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라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